나오셨네요. 이제 나오셨어. 안녕하세요. 야. 네. 안녕하세요. 아유, 대한민국 축구계 최고의 지식인을 모셨습니다. 이보다도 완벽한 조합은 있을 수 없습니다. All the things that I don't really want to. Wake up, get up and low. Waiting for the signs to let us all know. Making all the blind to bless us and go. Gonna try light to trust us and grow. In the morning. 인도의 오브리그 순위까지 예. 다 아신다는. 저 질문이 있는데요. 나오자마자 네. 그 인도에 오브리그가 있어요? 글쎄요, 저 오브리는 노래방이나 가야 되는 건데. 그 얘기는 제가 인도의 오브리그 선수들까지는 다는 모른다. 인도의 오브리그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제가 정확치 않다. 그러나 일부 저를 어렵게 여겨주시고 네. 저를 찬미해 주시는 팬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역시 첫 질문에도 이렇게 지금 팩트를 딱 정확히 짚어주시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나저나 오늘 저 그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문제는 일단 네. 리오넬 메시 선수는 축구의 얼굴, 축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고 옆에 계신 분은 이순신 장군님 아니세요? 네. 그렇죠. 이순신 장군님은 세계 해전사를 통틀어서 뭐 굉장한 전설적 명장이시니까 축구를 상징하는 선수 플러스 전설적인 명장. 그러니까 답은 축구의 명장들에 관하여가 아닐까. 그럼 축구 선수가 아니라 축구 감독들의 감독들. 이야기인가요? 명장? 그렇죠. 네. 여기 뭐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많이 앉아 계신데 어느 사회 어느 분야이든지 간에 리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떠한 덕목들을 지녀야 리더들이 구성원들을 잘 이끌고 구성원들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네. 예,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리더들의 덕목에 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팀도 이 몰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리더가 이 팀 구성원을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적 관리, 사람에 대한 관리, 영어로 하자면 맨 매니지먼트. 이거를 잘할 수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첫 단추를 꿰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인재 경영에 가장 능통했던 지도자, 축구의 리더십에 관한 한 이 지도자의 이름은 첫머리에 등장해야 됩니다. He had that skill of have you got to put your arm around someone? Have you got to lose your temper to get the best out of them? So in history, McQuestion probably the best one. Right footed. It's a clear header. And sends it into the net. Solskjaer has won the European Cup for Manchester United. To be a memorable end to a World Cup final. As this is a miracle. Of course, we got one. Champions. 우승컵은 유럽 축구 빅리그 역사상 이게 최다 기록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이 퍼거슨 감독의 우승컵 수를 능가할 수가 없고 전체적인 커리어 한 40년 동안 우승을 49차례, 맨유에서만 38차례 했던 감독입니다. 40년 동안 그럼 거의 매해마다 우승한 거네요. 거기 그렇죠. 감독하는 시절에. 와 대단하다. 근데 왜 첫 번째 그 리더로 꼽아주셨는지 그 덕목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맨 매니지먼트 인재 경영의 능력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퍼거슨 감독이 14살짜리 그 동네에서 축구를 잘한다고 소문났던 소년의 집에 네. 생일날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소년을 성인팀도 아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소년 팀으로 끌어왔던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통상 성인팀의 감독은 사실 뭐 그 팀 전체의 수장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수장이
유소년 선수 하나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러네. 그 집에까지 방문하는 일은 어. 사실 이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잘해봐야 밑에 사람 시켜가지고 가서 한번 해라 봐라. 이건데. 그렇죠. 그 선수가 우리가 지금 라이언 긱스라고 알고 있는 선수. 아. 그래서 결국은 라이언 긱스 선수가 맨유 유소년 팀을 갖고 거기서 계속 성장해서 이제 맨유 성인 팀으로 올라가게 되고 지금 보시다시피 맨유 통산 963경기를 출전을 하고 맨유에서 긱스 선수가 들어올린 트로피가요 35개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때 봤던 선구안이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활약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그 꼬마 집에 안 갔었으면 맨유의 지금의 성공, 퍼거슨 감독 개인의 성공, 그리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전체의 성공이 없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오, 그만큼 이 선수의 영입은 중요했다. 자, 그리고 퍼거슨 감독의 이 맨 매니지먼트에서 정말 또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통상 어느 분야건 1인자가 2인자를 잘 안 키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개의 태양은 없는 법이죠. 그렇죠. 그런데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특히 뭐 유럽에서 챔피언이 되고 이렇게 아주 큰 성공을 거뒀을 때는 항상 감독급 수석 코치가 팀을 이끌었어요. 퍼거슨 감독의 이 2인자에 대한 어떤 활용에 있어서 가장 좋은 사례가 카를로스 케이로스라는 코치가 있었거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 케이로스 감독은 원래 이제 포르투갈의 청소년 월드컵을 우승을 했던 감독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레알 마드리드 감독도 했었고 남아공 국가대표팀 감독도 했었고 포르투갈 대표팀 성인 대표팀 감독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팀의 코치로 가 있기에는 말이 안 되죠. 큰 그릇이었어요. 좀 이상하네요. 또 안 갈 것 같은데. 레알 감독까지 했어요. 레알 특히. 감독까지.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저 정도 코치를 내 밑에 두면 이거는 언젠가는 이 사람이 내 자리를 찬탈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렇죠. 불안감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퍼거슨 감독은 이제 축구 감독의 유형을 좀 나눌 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크게 전술적 이론가 혁명가 이런 유형의 유명한 리더들이 있고 네. 알렉스 퍼거슨 감독 같은 유형은 그런데 이쪽이 아니라 맨 매니지먼트를 최고로 잘하는 사람의 유형에 속해요.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 자신은 사실은 어떤 새로운 전술을 창안한다든가 축구 역사에 있어서 혁명적인 이론을 자기가 뭐 개발했다든가 그런 적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그 전술적인 문제를 좀 도와줄 유능한 코치들을 데려와서 많이 메웠어요. 근데 보통 1인자들이 자신의 어떤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일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그 약점을 완전히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그렇죠. 명장인데도. 네, 네. 그게 힘든 일인데. 결국은 케이로스 감독은 감독급 코치로서 퍼거슨을 보좌했고 그 당시가 바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웨인 루니, 박지성, 테베스 이런 선수들이 최고조로 피어나면서 유럽 챔피언에 다시 오르거든요. 거기에는 케이로스 코치의 공헌도가 굉장히 컸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유능한 2인자들의 능력치를 최대치로 살리면서 자신의 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러한 인재 경영의 귀재가 바로 서 알렉스 퍼거슨입니다. 멋있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인재들을 계속 이렇게 뭔가 가서 찾아가고 이렇게 포용하기만 하셨던 건가요? 자, 반면에 이 맨 매니지먼트, 이 인재 경영, 사람 관리라 함은 선수를 데려오는 것만 포함되진 않거든요.
선수를 내보내는 것도 포함되는데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가 영입이 돼서 한동안은 잘합니다. 잘해서 이제 슈퍼스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통상 슈퍼스타들은 이른바 에고가 강해져요. 자의식이 강해지고 자존심이 강해지고 그러면은 감독보다도 머리가 더 굵어지는 선수들도 발생하죠. 근데 퍼거슨 감독은 이럴 때마다 선수들을 칼같이 쳐냈습니다. 그가 바로 대표적으로 네? 데이빗 베컴이죠. 1995년에 그때 이제 베컴 선수를 이제 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그래서 세계적으로 큰 클럽이 됐습니다. 유명한 클럽이 됐고요. 그리고 베컴 선수가 잉글랜드의 간판 축구 스타로 이른바 요즘 말하는 셀럽이 된 거예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빅토리아 베컴. 네. 자, 지금은. 스파이스 걸스의 포시 스파이스. 네, 당시 이름 빅토리아 애덤스. 어덤스가 성이었군요. 네, 지금은 빅토리아 베컴이죠. 이제 결혼을 해서. 그런데 어찌됐건 둘의 만남은 엄청난 화제를 끌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베컴 선수가 축구 이외의 것에 참여하는 횟수가 좀 늘어나기 시작해요. 가진 게 많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패션쇼라든가 예를 들어 각종 행사, 모든 그런 잡지, 화보 이런 데도 다 그럼요. 출연하죠. 맞아요. 또 뭐 영국 여왕이 무슨 행사를 할 때는 또 베컴 선수 가야 되겠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이제 베컴 선수가 좀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둘의 그 아주 좋았던 관계가 점점 이제 좀 멀어지는 쪽으로 되고요. 네. 그러다가 그러다. 급기야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머. 이거 아시죠? 신발. 스파이크. 파이크 던져갖고 얼굴 찍힌 거. 예. 찼다고 하죠? 찾나요? 경기 중에 이제 그날 맨유가 내용도 안 좋고 이제 지고 있는 경기죠. 그런 상황에서 라커룸에서 퍼거슨 감독이 아주 온갖 성을 내면서 축구화를 찾는데 그 축구화가 베컴 선수 눈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눈 위를 저렇게 찢었어요. 아, 진짜 일부러 맞추려고 찬 거예요? 아니면 그냥 찾는데 맞은 거예요? 퍼거슨 감독이 선수 시절에 공격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했다고 봐야 되겠는데. 조준이 전혀 없었을지는 그건 전 알 수 없어요. 네. 그리고 분명히 축구화 차서 날린 거는 그건 잘못한 이상화됐어, 거예요. 축구화는. 네, 말로 해야지 그걸 뭐 그렇게 하는 건 잘못한 건데 어찌됐건 이 결과는 뭐냐? 베컴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나게 되죠. 근데 감독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떠난다고 하면 보통은 그래도 다시 생각해봐라 잡지 않나요? 그 퍼거슨 감독의 그러한 어떤 리빌딩 전략이라든가 선수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한 줄로 요약한 문장이 있어요. 네. 팀보다 더 큰 선수는 없다. 맨유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신경 많이 쓰고 이런 선수는 가차 없이 팀을 이제 새로이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베컴 선수 비슷한 세대가 또 좀 물러가면서 들어왔던 선수들이 호날두, 루니, 박지성, 테베스 이런 선수들이에요. 줄줄이 아니, 근데- 엄청난 선수들이. 아니 쌤 예전에 네. 퍼거슨 감독 별명이 헤어드라이기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왜요? 아무리 슈퍼스타여도 그 말한 걸 잘 안 듣고 전술을 안 따르면 그렇게 얼굴 뻘개져서 열불 튀면서 삿대질을 했다는 뭐 그런 말이 있던데. 네, 예를 들어 이승현 선수가 있다. 예. 근데 이승현 선수가 전반전에 제일 못한 선수예요, 팀에서. 그러면 이제 퍼거슨 감독이 그 앞에 바짝 다가가서 네. 헤어 드라이 할 때 어떻게 하시죠? 머리가 그 퍼거슨 감독의 아마 입에서 나오는 입김과 침과 이런 게 아마 이승현 아나운서를 헤어 드라이를 시키는 거죠. 이상을 갖고 있는 사실 선수였죠. 대단했죠. 근데 그러니까 그만한 네. 위상을 갖고 있는 선수가 못하면 그 앞에서 이침 튀겨가면서 헤어드라이어로 머리 날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퍼거슨 감독의 그 사람 관리 스타일을 우리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기는 하죠. 결국은 축구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런 다른 사회 분야에 있어서도 팀 구성을 어떻게 하고 인재를 어떻게 등용하고 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사회의 그 조직의 명운이 엇갈리게 된다. 이번에 보여드릴 리더는 본인 자체가 트렌드 리더이고
물리학으로 따지면 아인슈타인, 아이작 뉴턴이고 뭔가 레볼루션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혁명가. We did it. We beat them.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뉴턴과 아인슈타인까지 이렇게 거론을 하셨을까요? 이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른바 지적 호기심과 탐구 정신으로 똘똘 뭉친 축구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수 시절부터요, 감독들과 전술적인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해요. 예를 들어 감독이 어떤 전술을 펼치면 그건 왜 그런 건데요? 그 전술의 장점과 단점은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서 선수 시절부터 전술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해왔던 사람이에요. 덕후네요. 전술 덕후.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런 성향과 캐릭터가 과르디올라의 본질을 설명하는 한 줄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과르디올라 본인에게 아마 당신의 축구를 궁극적으로 얘기해 보라면 뭐겠냐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이렇게 설명할 가능성이 높아요. 포지셔닝이 중요한 축구다. 좀 번역을 하자면 위치 선정 축구, 자리 잡기 축구. 그러니까 공격을 하든지 수비를 하든지 순간순간 매 순간 효율적이고 가장 정답에 가까운 위치 선정을 자신들의 선수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선수들이. 자, 그거를 쉬워 보이진 않지만 빌드업. 또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아요. 네. 이게 뭐가 보이세요? 네, 녹색은 운동장이요. 전문 선수들이구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뭐냐면 파란색이 과르디올라 팀입니다. 우리 팀이에요. 파란색이. 빨간색이 이제 상대 팀인데 여기서 상대 빨간 쪽 선수 2명이 우리의 중앙 수비수들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수비수에게 볼을 건네기도 쉽지 않게 하지만 우리의 수비형 미드필더 쪽으로 앞으로 볼을 전달시키기도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왜냐? 패스 길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럴 네. 때 창안한 솔루션이 뭐냐? 네. 그럴 때는 측면 수비가 중앙 쪽으로 들어온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측면 수비수 하면은 이 옆에 있는 줄 있잖아요. 네. 저 줄 옆을 그냥 쫙 달려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뭐 그런 선수를 보통 연상을 하는데, 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팀들을 보면 측면 수비수가 마치 중앙 미드필더처럼 중앙 쪽으로 오히려 많이 들어오는 경우를 목격하게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팀들이 이런 원리대로 이른바 빌드업, 공격 전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스타일을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엄청나게 세련된 방식으로 세밀화 시켜놨어요. 지금 뭐 그림에서는 간단합니다만 이런 방식을 과르디올라 감독의 영향에 힘입어 우리는 지금 상당히 상식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멋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렸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과르디올라 감독은 항상 선수들이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때 우리 팀이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의 축구를 펼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개발해서 네. 아주 세련되게 하나 보여주면 그게 전 세계 축구계로 퍼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트렌드 리더요, 네. 이른바 아이작 뉴턴이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반대로 과르디올라 감독의 또 탐구 정신이 강하고 실험 정신이 강함으로써 발생하는 약점도 있습니다. 그래요? 뭐 어떤 게? 이상한 전술을 중요한 외나무다리 승부, 심지어 또 좀 약해 보이는 팀과의 대결에서 너무 이상한 걸 꺼내 들고 게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실족, 낙마 이런 게 계속 이어졌어요.
이름은 약간 포커스 감독님하고는 좀 다른 게 있네요. 포커스 감독님은 자기의 단점은 그래도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아니야 계속 바꿔야 해. 평이한 문제인데 너무 또 깊게 생각하다가 정작 시험날 시험 문제 틀리는 학생들 있죠. 가르디올라 감독이 약간 그 스타일이에요. 그러네. 왜냐면 나이가 상대 팀에게 이렇게 하면 혼란을 주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다가 자기 꾀에 넘어가는 그런. 그렇죠. 13년 정도 커리어에서 31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거든요. 어이 엄청나네. 어이구. 이거는 퍼거슨 감독은 49개지만 그 대신 40년 커리어고 가르디올라 감독은 13년에 31개면은 이거는 세계 기록급의 페이스라고 봐야죠. 기네스네, 기네스. 그러면 지금 과르디올라 두 번째 감독의 리더십을 만나봤는데 좀 정리하자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과르디올라 감독의 가장 중요한 리더로서의 덕목은 리더로 올라섰을 때 그때부터 이른바 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리더로 올라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선수들의 존경심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정도로 그 분야의 전문 지식에 거장이 되면 그 리더는 성공적이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만나볼 감독은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요. 어떤 조직체이든지 간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해요. 맞아요. 그럴 때마다 훌륭한 리더라면 그런 상황을 또 아주 임기응변적으로 잘 또 대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처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선행이 돼 있어야 사실은 임기응변도 그때그때에 따라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리더는 네. 분석의 왕으로 한때 불렸던 사나이. 오. 분석의 디테일, 분석의 리더십, 계획의 리더십을 가졌던 남자입니다. I'm European champion, so I think I'm a special one. 나는 스페셜 원이다. 이거만 봐도 자기 입으로 얘기할 수 그렇죠. 있죠? 야, 자의식도 엄청나네. 와, 대단하다. 난 유럽 진짜. 챔피언이야. 그러니까 나는 노멀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스페셜한 사람이야. 저분이 손흥민 선수의 감독 맞죠? 그렇죠. 얼마 전까지 잘렸지만 지금은. 그래요? 잘렸는데 바로 또 좋은 직장을 구하는 능력자입니다. 좋은 진짜. 자, 손흥민 선수와 같이 있는 동안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를 정말 애지중지했죠, 사실. 손흥민 선수를 그야말로 이제 사랑했다고 볼 수가 있으며 심지어 손흥민 선수로 인해서 한국어 공부도 하려고 했다는 오늘 나오는 모든 감독들을 통틀어서 선수 경력은 가장 일천한 사람이에요. 근데 선수가 아니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이제 통역사 나왔을 때 이제 옆에 나온 분이 잉글랜드의 유명한 이제 보비 롭슨이라는 감독이 있는데 보비 롭슨 감독이 포르투갈 리그에 와서 감독직을 수행할 때 통역을 위주로 하는 코치로 조세 무리뉴 감독을 처음에는 썼었는데 보니까 통역사의 실력이 아닌 거예요. 특히 무리뉴 감독이 그 당시에 재능을 발휘했던 분야가 분석.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은 감독이 되기 전부터 네. 분석에 있어서의 대가로 이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조세 무리뉴 감독의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분석이라는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토요일에 상대할 팀이 이제 샘과 함께 팀이 있다. 이종혁 선수의 여러 가지 이제 플레이 또 습관이라든가 주변 동료들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해서
공격을 어떤 방식으로 차단해서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공략을 하느냐. 이렇게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른바 게임의 원칙들을 세웁니다. 그 원칙들을 한데 녹여서 실전 같은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막아서 어떻게 연결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략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팀의 전술, 기술, 체력을 한데 녹인 형태로 훈련을 시켰던 것이 조세 무리뉴의 신선한 훈련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훈련의 바탕은 기본적으로 상대의 장점을 파악하는 분석,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는 분석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그렇죠. 11명이 되는 선수들을 그 각 팀마다 다 보면서 분석을 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무리뉴 감독의 디테일을 알려주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만약에 경기에서 우리가 선제골을 먼저 넣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이제 60 몇 분에 1대2로 뒤지게 됐을 때 아니면 우리 선수가 한 명이 퇴장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들을 모두 상정해서 그때에 맞는 대답들을 미리 분석과 준비로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현미경 분석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의 또 그 디테일에 관한 일화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혹시 무리뉴 감독 게임을 직접 화면으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반전을 끝까지 다 안 보고 먼저 빠른 걸음으로 타타타타타타 저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라커룸 가보라. 경기 안 끝났는데도.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무리뉴 감독이 나름 자신만의 어떤 디테일을 갖고 있는 건데 뭐냐면 무리뉴 감독은 지금 라커룸에 들어가서 선수들에게 한 7, 8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할지 선수들에게 딱 강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중간에 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도 조금 아껴 써서 선수들에게 자신이 분석했던 전반전의 내용을 충분히 후반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숙지시키기 위해서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와, 진짜 디테일 끝판왕이네요. 그렇죠. 분 단위로 스케줄을 짜시네요. 왠지 집에 가면은 양말도 딱 색깔별로 딱 나와 있을 것 같고. 약간 질리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약간 질리는 스타일인 건 맞죠. 선수들이 싫어할 것 같아. 무리뉴 감독은 분석의 어떤 디테일에 있어서 굉장히 신선한 지평을 개척한 그런 21세기의 아주 또 선도적인 감독이었기는 합니다만 무리뉴 감독의 최대의 약점은 결국엔 선수들과의 불화가 심해진다는 거죠. 무리뉴 감독이 이제는 선수들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이라든가 불만 이런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무리뉴 감독의 어떤 커리어 후반에는 이런 선수와 무리뉴 감독 간의 어떤 불화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무리뉴 감독은 우리가 배워야 될 좋은 점도 있지만 리더로서는 배우지 않아야 될 행동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팀과 상대하는 다른 팀은 철저하게 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선수들에게도 이제 적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져야 돼. 이거를 좀 지나치게 주입하는 면이 없잖아 있고 본인도 두 팀 간의 어떤 이른바 야구에서 벤치 클리어 같은 게 터지잖아요. 축구에서도 가끔 터지는데 그때 무리뉴 감독이 상대팀 코치의 눈을 찔렀어요. 눈을 찔러. 손가락으로 이렇게. 상대에 대한 적개심을 좀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거를 심지어 자기가 실천에 옮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장단이 있네. 다 가질 수가 없네. 그러면 선수들이 자기처럼 열심히 더 싸울 거라고 생각하는 면이 없잖아 있는 거예요. 무리뉴 감독. 내가 앞장. 그런데 꼭 그게 이제 아주 바람직한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진 않을 수 있다. 무리뉴 감독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얼굴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데 하지만 오늘은 밝은 면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디테일하고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신선한 훈련법의 도입으로 인해서 한 시대의 트렌드를 또 이끌어갔던 정말 훌륭했던 리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테일의 힘을 알아봤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감독 누굴까요? 자, 디테일 하면은 이분 빼놓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바로 그분입니다. 와 나왔다. 대한민국. 저때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있겠습니까? 자, 신화죠, 멋있다. 신화. 드디어 그분이 나오셨네요. 아예 안 나올까봐 섭섭해하고 있었어요. 예, 박항서 감독님 아니면 이딩크 감독 존칭 한번 나오셔야죠. 예, 이딩크. 아, 정말 영원한 대한민국 축구 감독님 아니겠습니까? 별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이분에 관한 일화들은 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분도 분석과 계획, 디테일에 능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히딩크 감독은 이른바 조금은 약해 보이는 팀, 약해 보이는 멤버를 이끌고 정말 그 팀의 목표를 150%, 200% 달성시키는 그런 유형이에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역시 분석이라든가 디테일, 계획 이런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사실 약팀이 강팀을 거꾸로 뜨리기가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히딩크 감독 처음에 우리나라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 전까지 한국 축구는 기본기가 문제야. 기술이 너무 없어. 저런 것 때문에 세계대회 나가면 당연히 안 되지.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히딩크 감독은 우리 대표팀이 그 전까지 나갔던 월드컵 경기들을 다 자기가 보고 왔는데 자기의 결론은 한국 선수들은 기술은 오히려 내가 보기엔 그만하면 됐고 체력이 문제야. 아 맞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리고 한국은 오히려 경기 초반에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다가도 어느 시간대가 되면 그때부터 체력이 확 떨어지는 게 보인다. 그래서 내가 가장 강조할 것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대표팀에겐 체력 훈련.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 전까지는 잘 경험해보지 못했던 과학적인 유형의 체력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를 처음부터 계획하고 대한민국에 들어오신 분이죠, 이분이. 네, 그거부터가 이제 계획의 성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이제 구체적인 걸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 그 유명한 이탈리아전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선수가 파울성 좀 거친 플레이를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 선수들이 득달같이 달려가서 막 항의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관중들은 조금 전에 뭔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또 관중들이 심판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이제 야유 보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판도 인간인지라 뭔가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도 히딩크 감독의 준비된 디테일이었어요, 사실은. 오, 시켰구나. 그러면 히딩크 감독이 의도한 건 뭐냐? 우리가 적어도 판정으로 손해보면 안 된다. 그런 것도 히딩크 감독의 사전에는 있었다는 거죠. 전략이 된 거죠. 그렇죠. 아, 전략이. 그리고 유명한 디테일은 예. 스페인과의 이제 대한민국의 8강전에서 나왔던 승부차기 장면이잖아요. 네. 근데 그 승부차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수들 그야말로 젖먹던 힘까지 내서 뛰고 있습니다. 그대로 옆줄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연장 후반 경기도 마무리됐습니다. 승부차기로 갑니다.
우리 선수들의 킥이 하나같이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요. 네? 그랬나? 그랬나? 를 보시면은 하나같이 카시아스 골키퍼의 왼쪽을 향하죠. 네. 근데 이것도 히딩크 감독이 예전에 레알 마드리드 감독을 올해는 아니지만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카시아스 선수가 그 팀의 유소년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카시아스 선수에 대한 관찰이 그 당시부터 있었던 거죠. 카시아스의 어떤 습성 같은 거를 우리 선수들에게 정확히 알려줬고 그리고 이 경기를 기본적으로 히딩크 감독은 승부차기까지 끌고 갈 거라는 것도 계획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히딩크 감독이 다 미리부터 준비하고 지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승부차기에서 이긴 거죠. 아니 태어나서 계획한 대로 다 안 되는 법인데 이분은 계획한 대로 다 되네요. 다 계획이 있구나 뭐 그런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단하네, 진짜. 자, 그래서 무리뉴 감독이나 히딩크 감독처럼 분석을 하고 계획을 세울 때 리더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리더가 그 업무를 해낼 수 있다면 그 조직체는 역시 성공하지 않기가 어렵다. 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히딩크 감독하면 정말 우리가 지금 아직도 기억 남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디테일 말고 또 다른 거 있습니까?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히딩크 감독은 역시 웅변술이 정말 좋아요. 리더로서. 그래서 웅변술의 결과는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하늘 높이 끌어올리고 이른바 선수들을 고무시킵니다. 지금 들어봐도 주옥 같은 게 많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The Korean team add every day 1%, go 51 to 52. We are at 100%. And then the players, they have to do it. 매일 1%씩. 야, 말씀을 정말 잘하시네. And hopefully for the world, because the outside world is not expecting much from Korea, but I hope that we can make a very nice surprise for the outside world as well, for the inside world. It's already reached, but I like the team to be greedy and hungry to the next. 이라는 말 아니에요? 저 마지막 저 말이 제일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네, 저는 지금도 저도 배고픕니다. 아, 그렇죠? 예. 지금 식사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예, 저녁 먹을 때가 다가오고 저녁 먹을 있어가지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굶주려 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를 얘기했을 때는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16강을 달성한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 전에 월드컵에서 1승도 없던 팀이었어요. 맞아요. 1승 해도 다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승을 첫 경기부터 딱 폴란드전에서 하고 결국 16강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 선수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제 우리 할 거 다 했어. 끝. 혹시라도 선수들이 그런 마음이 들까 봐 히딩크 감독이 일부러 공개적으로 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에겐 새로운 과업이 펼쳐져 있으니까 다시 정신무장해서 우리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야. 사인을 선수들에게 준 거죠. 이렇게 히딩크 감독은 적재적소에 웅변을 멋지게 해서 팬들도 감화시키고 선수들도 고무시키고 그런 거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구성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이거는 히딩크 감독만큼 만약에 모든 분야의 리더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될 겁니다. 이 마지막에 나오는 분은 트로피의 중차대성과 다양성으로 봤을 때 이제 설명할 감독만큼
화려한 기록을 남긴 감독은 축구 역사에 없습니다. 누구지? 누굴까요? 유명한 자, 감독 있지. 보시죠. 지금 보셨다시피 저분이 비센테 델 보스케 스페인 감독인데 UEFA 챔피언스 리그와 월드컵과 유럽 선수권을 다 들어올린 지도자는 전 세계 역사에서 유일합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지금 팀이 나왔지만 클럽 감독을 할 때는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었는데 그 당시 레알 마드리드가 지단, 피구, 호나우두, 라울, 이른바 로스 갈락티코스라고 불렸던 때예요. 영어로 하면 더 갤럭시. 은하계의 별들과 같은 스타들이 무수히 많아서 이제 그런 별칭이 붙은 건데 델보스케 감독이 만들었던 그 은하계 갤럭시 시절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2차례를 거머쥐었었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 대표팀은 어떤 멤버들이 있었냐? 차비, 이니에스타, 이 바르셀로나 축구에다가 토레스, 비아 같은 공격수들에다가 여기에 세르히오 라모스 같은 또 전설적인 수비수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자 여기서 언뜻 이런 생각이 들죠. 저 정도 팀이면 강유미 씨가 감독해도 우승시킬 수 있지 않을까? 살짝 팀이 반칙인 느낌이 있습니다. 네. 아 그렇죠. 네, 이 선수 자체가 반칙인 느낌이. 아마 일부 지도자들 중에는 그런 말을 약간 조크, 농담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라는 질문을 저는 드리는 거죠. 사실 이런 팀이 좋은 성적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오히려 그런 팀들은 서로 융화되지 못할 수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스페인이 기본적으로 이른바 카탈루냐 지방과 카스티아, 이 마드리드가 있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바르셀로나 출신 선수들과 레알 마드리드 출신 선수들 간의 불화가 심해서 좋은 멤버를 가지고도 항상 원팀으로 뭉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던 팀인데 델보스케 감독은 그럴 때마다 굉장히 신사적으로 선수들과 소통을 잘 해내면서 결과적으로는 원팀이 되게 하는 그런 기술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역대 거의 최상급의 실력을 가진 사나이거든. 사실 지역 감정이 지금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진짜 극복하는 것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리더가 자신의 에고를 조금 줄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델보스케도 선수 시절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선수를 했었고 클럽 감독을 할 때는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었는데 당시의 축구계의 트렌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에 이식해놨던 그 트렌드가 유행을 탔었거든요. 그러니까 레알 출신인 델보스케 감독이 바르셀로나 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스페인 대표팀에서 썼어요. 본인부터가 바르셀로나에 대한 감정을 갖질 않았죠. 자기도 레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델보스케 감독은 그것이 우리 스페인 대표팀을 위해서 가장 유력한 길이니까. 그래서 델보스케는 그런 면에서는 자신의 에고를 내세우기보다는 팀이 가장 유리해질 수 있는 길이 뭔가를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다. 이거 좀 지역 감정을 극복했다는 게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팀을 이끌다 보면은요, 리더가 구성원들이 더 잘났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 사람의 재능을 찍어 누르는 경우도 있죠.
제대로 활용 안 하고. 그런데 델보스케는 자기보다 잘난 무수히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서 이 팀을 원팀으로 만들었어요.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팀의 가장 유리한 방향을 생각했고 그것을 또 신사적이고 인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리더가 비센테 델보스케입니다. 약간 화합과 융합 이런 거에 대명사네요. 그렇죠. 두 세력을 하나로 뭉치게 했던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게 만들었던 아주 인화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영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쌤 오늘 이렇게 축구 명장 5명을 통해서 리더십의 비밀을 정말 잘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인재 경영.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리더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자신의 실력을 계속 키워야 된다. 그리고 리더는 상황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리더는 역시 자신의 구성원들을 정말 말 한마디로 끌어올리고 고양시킬 수가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서로 간의 소통을 이끌어내면서 원팀으로 화합시키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이 시대의 좋은 리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이제 말씀드렸던 이 축구 명장들의 좋은 부분들을 잘 추출하셔서 지금 여기 들으시는 분들도 각각의 분야에서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자신들의 분야에서 최고의 리더로서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스포츠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그라운드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한번 깊게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